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모르 이그잼 7급 외무영사직을 담당하고 있는 김중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2018년 7급 외무영사직에 관련된 특히 국제정치학에 관련된 간단한 해설과 경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외무영사직의 국제정치학은 지금까지의 경향과는 조금 다른 일부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사 파트가 조금 더 강화돼 가지고 그 이전보다 문제가 좀 지역적인 데서 많이 출제가 돼서 일종의 킬러 문항을 구체적인 연대나 아니면 연표에서 일단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험생들이 일단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출제 경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법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그런 경향으로 결과적으로 국제법에서 특히 난민조항은 사실 순수한 국제정치학에 관련된 파트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 국제정치학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푸셨던 여러 가지 경향과는 일부 성향이 좀 달라서 이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세계사에 관련된 일련의 경향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엽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는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된 건 분명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문제의 경향과 그 다음에 그 문항 자체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을 먼저 보시면 자, 역시 외교사에 관련된 파트가 1번 문항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통상적인 1번 문항의 일단 배치겠죠. 자, 세계사적 변화를 일으킨 전쟁과 그 직후에 등장한 국제체제의 연결을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문제의 그 경향은 쉽게 말하면 각 외교의 패러다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외교사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을 보통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부터 우리가 가늠하는데 뭐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부분은 없고요. 분명히 베스트팔렌 체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부분으로 자 정리하시면 충분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외교사를 공부하실 때는 아무래도 그 이후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펼쳐지는, 쉽게 얘기하면 비인 체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인 체제를 일단 필두로 해서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얄타 체제까지 여러분들이 일종의 외교 체제 하나의 독트린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관련된 1번 문항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항을 한번 보시면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체제를 같이 연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연대기적인 어떤 특징적 사건과 이거와 관련되는 일종의 체제적인 어떤 그 특징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문제입니다. 1번은 30년 전쟁, 대표적으로 유럽의 어떤 정치 지형도를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종교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물이 베스트팔렌 체제로서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적인 사건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1648년에 베스트팔렌 체제는 30년 전쟁의 결과물이다. 인과적으로 연결되죠.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폴레옹 전쟁과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나폴레옹 전쟁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를 구원하겠다는 그 일념하에 나왔던 일종의 보나파르트 체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 전쟁이 19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패배, 쉽게 말하면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의 패배 이후에 다른 체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유럽의 안정화 체제를 우리는 비인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스마르크 체제는 과연 1871년에 프로이센이 독일 제국으로 변한 이후의 과정을 우리는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독일이 중부권에서 오스트리아와의 그 세력 다툼에서 조금 더 힘을 얻어가지고 자 중부 독일의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비스마르크의 외교적 정치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기가 서로 자 매칭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2번이 맞고요. 간단히 3번, 4번도 일단 선지를 말씀드리면 1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베르사유 체제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베르사유 체제 자체가 일단 독일의 패망 이후에 다양한,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의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불가리아까지 일련의 국가들의 자 일단 강화 체제를 묶어가지고 베르사유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의 참화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국제 평화 체제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 내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얄타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비록 이념과 체제는 다른 자 미국과 소련이 같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자 전쟁을 대비했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을 치렀던 자 그 사건이 2차 세계대전인데 요때 바로 미소의 자 일단 강력한 자 연합 체제를 우리는 얄타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오래가지 못하죠. 자 그 이후에 바로 직후 자 냉전 체제로 넘어갑니다. 일본 문항의 특징은 세계사적인 여러 가지 연대적 특징을 여러분들이 자 일단 읽어내고 도출하는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암기 유형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항을 보실까요? 2번 문항으로 들어갑시다. 자, NPT에 관련된 자 핵 확산 자 그러니까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라고 얘기해서 말 그대로 핵무기에 대한 자 기존의 핵 보유국과 그 다음에 잠정적인 핵 보유 의도국들이 점진적으로 핵에 대한 확산을 국제 협력 체제에서 제한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게 바로 NPT, 즉 핵무기에 관련된 비확산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1968년 이후부터 자 1970년의 발효 시점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일단 지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확산 일단 조약은 국제사회에서 핵을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중요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보통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본다면 다분히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나왔던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옳지 않은 걸 골라내는 문제인데 제가 봐도 이거는 사실 문항 자체에 대한 세밀성이 조금 돋보이는 그래서 기구, 그 다음에 체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자 네거티브한 일단 답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자 정답은 1번 문항이 맞습니다. NPT는 조약 체결 당시에 5개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서 핵 군축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바로 자 어긋난 표현입니다. 자 핵을 비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미 기존의 5개 핵을 보유한 나라도 의무적인 감축 조항을 자 NPT 협정 6조에 담아놓고 있으니까 사실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죠. 다른 선지도 보시면 물론 다 정답이 아니니까 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번 보시면은 모든 회원국에게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력이나 산업에서 일단 활용될 수 있는 핵에 대한 이용 가치에 대해서 때로는 이게 잠정적인 위험성이 노출되기 때문에 자 국가들마다 이걸 하나의 조항으로 묶어놓은 거는 사실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NPT는 조약 체결 당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궁극적인 취지가 결국 3번 문항이 되겠죠. 그죠? 3번 선지가 결과적으로 NPT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NPT 자체 용어에서 드러난 그 취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 4번은 NPT는 자 핵무기 비보유 회원국의 평화적 원자력 사용과 관련해서 이거는 앞에 있는 2번 선지와 서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 대표적인 유엔의 회원국들이 1년에 국가 중심성에서 거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구가 IAEA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북핵에 관련된 시사적인 부분과 같이 매칭되는 부분이 이 IAEA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이 IAEA의 안전조치를 수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NPT의 결과물을 IAEA에서 일단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자, 핵 확산 방지 조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문항은 그다지 어렵진 않았지만 NPT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니까 난이도 부분에선 사실 미약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체크를 제가 미리 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과 재임 시기의 주요 정책. 이게 사실 만만한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외교 독트린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독트린은 여러분도 어떤 걸 일단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멀로 독트린이 있었고요.
자, 미국과 유럽의 대륙에 관련된 부분을 연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고립주의 외교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멀로 독트린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얘기해서 냉전의 하나의 시초를 불러일으켰죠. 등등의 상당히 분기점적인 독트린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우리가 특기할 만하고 기억할 만한 사실은 분명한데, 근데 이런 수준의 문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문항 3번은 여러분들의 세밀한, 특히 패권 국가의 미국의 역대 정권과 외교적인 어떤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면 정답은 뭐 아까 제가 잠깐 체크를 해드렸지만 1번 문항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면 나토를 얘기하죠. 그죠?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체를 얘기합니다. 냉전의 시초에서 만들어져서, 즉 5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가상의 적이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적이었던 소련과 대항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나토였는데, 실질적으로 냉전이 종료된 이후도 자, 그 흔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다양한 패러다임을 발휘하고 있는 군사 연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트루먼 정권 때가 트루먼이 53년까지 자,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과연 나토가 존재하느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답이 일단 틀리냐면, 중동 지역의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분쟁적인 레바논의 공산주의에 대한 제한적 요소로서 개입하기 시작했다. 바로 직후의 대통령인 트루먼 이후의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외교 정책입니다. 아주 디테일하죠. 그죠? 그래서 트루먼과 아이젠하워의 구별성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정답은 뭐 체크 드린 대로 1번이 답이 되고요. 답이란 얘기는 트루먼 독트린의 전반적인 일단 면모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79년에 일단 79년 당시에 이란의 일단 대사관의 미국 대사관의 인질 사태의 집권 대통령이 바로 카터입니다. 인권 대통령으로 불렸지만 후반기는 현실주의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집트 평화적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자,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중동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 다퉜던 이스라엘의 대아랍 평화 정책을 얘기하는 일련의 미국이 중재가 됐던 협정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카터 대통령 집권기에 일어났던 건 분명합니다. 덕분에 자, 이 과정 이후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주역들이 공교롭게도 뭐 사다트 같은 이집트 대통령은 암살당하는 등 여러 가지,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역사 아이러니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거두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자,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국교 수립은 언제였었습니까? 1979년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핑퐁 외교로부터 자, 두 나라의 관계가 복원된 이후에 정상 외교 관계가 설정되는 건 한참 이후인 79년까지 와서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분명히 카터 집권기에 있었던 일 분명합니다. 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일단 외교적으로 가장 성과를 보였던 건 아무래도 나프타가 되겠죠.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자, 이 나프타가 재협상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의 나프타의 내용과 많이 자, 내용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추안은 바로 자, 일단 클린턴 대통령 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자, 일단 특히 팔레스타인의 어떤 자치성을 강조하는 오슬로 협정은 자, 오슬로 평화협정은 피에로 의장이었던 아라파트 의장 그 생존기 때 있었던 업적입니다. 이거는 뭐 일단 클린턴 대통령 때 있었던 일 분명하고요. 레이건 대통령 때는 니카라과 반군 지원을 위해서 이란과 콘트라 사건 발생 운운했는데 맞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적성국가였던 이란에 어이없게도 자, 일단 외교적으로 상당히 일단 미국 의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지만 어쨌건 자, 일단 콘트라 반군을 자, 돕기 위해서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을 돕기 위해서 자, 그동안 외교관계 냉각적 관계였던 이란에 자, 무기를 판매한 자, 일단 수익성을 가지고 이쪽에 지원했던, 어떻게 보면 이게 의회 청문회까지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이게 레이건 대통령 때 있었던 일 분명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건 SDI라고 얘기해서 이름하여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얘기하죠.
자, 전략방위 협정이라고 얘기한 방위 구상이라고 얘기하는 요 안도 바로 레이건 대통령 때 나왔던 거 분명합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일단 문항 3번에 1번이 되는데 트루먼 대통령의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 그 내용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세계 강대국인 미국과 뭐 러시아, 중국의 체제 변화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지 자, 노끈히 풀 수 있는 문항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4번 문항으로 넘어갈까요? 자, 4번 문항은 자, 동남아 국가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세안인 거 다 아시죠? 자, 근데 뭐 문항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답을 체크해 드렸는데 4번이 되겠죠, 그죠? 자, 4번을 골라낼 때까지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옳은 걸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아세안은 1번 문항이 왜 잘못된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신다면 67년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등 그러니까 아세안에 일단 그 회원 국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은 아세안의 지금의 현 회원국은 분명한데 초창기 출발할 때 과연 이 5개 회원국으로 출발했느냐가 아마 문항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 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은 맞는데 인도차이나이는 자, 공산권 국가였던 베트남은 당대 출발했던 그 과정에서는 빠지겠죠. 그죠? 대신에 필리핀이 들어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5개 국가의 출발은 분명한데 여기에서는 자, 베트남이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 출범 이래 아세안의 의장국은 태국이 계속 맡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 회의가 매년 개최되는데 그 회의 때마다 의장을 돌려서 자, 일단 맡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태국이 계속 의장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죠. 자, 이번도 역시 정답이 아니고요. 3번 동아시아 정상회의라고 얘기하는 건 EAS라고 얘기해서 자, 지금은 무시하지 못할 특히 자, 세계적인 패권국가의 미국과 러시아도 이 회의에 대해서 자,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가급적 정상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아시아의 서브밋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아세안의 10개 회원국 말고 플러스 3은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동북아의 자, 한, 중, 일 자, 세 나라를 얘기합니다. 보통 아세안 10개 국가와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의 3개 국가가 모여서 일단 회의체를 구성한 거는 이미 오래전이고요. 여기에 세 나라가 더 일단 들어가는 거는 대표적으로 자, 일단 오세아니아 국가인 호주, 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다음에 인도 등등이 가입돼 가지고 자, 조금 더 광범위하게 회의체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국만이 참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EAS는 2011년부터 자, 러시아와 미국도 참여하는 자, 이거는 뭐 특정하게 뭐 세계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자, 아세안의 위상을 그만큼 자, 세계 정상국가인 미국과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략적 위치를 인정하는 자,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ARF는 아시아 안보 포럼이라고 얘기해서 포럼이라는 성격 자체가 어떤 기구적 성격보다 좀 취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를 무시할 수 없겠죠. 어쨌건 ARF가 개최됐다. 연도를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사실 객관적 시험은 나름대로 모든 걸 다 암기할 수는 없고 문제의 경향을 통해 가지고 뭘 배제해야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번, 2번, 3번은 확실히 일단 오답이 드러난 부분이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94년에 바로 ARF의 개최 시점을 모르신다고 해도 충분히 문제를 자, 일단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RF는 북한도 이 회의에 이 포럼에 참석하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북 간의 경색이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자, 일단 한반도에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ARF의 두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론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 ARF 나름대로의 존립의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난이도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높지만은 않죠. 자, 5번 문항입니다. AIIB에 관련된 설명인데 시사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약하지가 않습니다. 선지에서 올바른 것만 골라내는 비록 합답형은 아니고요. 이렇게 세 개를 골라내는 거니까 확실히 하나가 아닌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선지가 어떻게 답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잘못된 거 하나 골라라 라고 요구한 거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겠죠. 근데 이게 왜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자, 21개의 아시아 국가들이 2014년 10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시아 인프라라고 얘기하는 건, 자, 중국이 주도하에 패권의 일단 G2 간의 그 미국과의 일단 그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의 대립에서 조금 더 일단 아시아의 일단 어떤 중국의 자본을 이용해서 1대1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중국의 해외 팽창을 자본적으로 일단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성격과 취지에 맞춰서 2014년에 양해각서를 통해 가지고 창립한 건 분명합니다. 기억은 뭐 틀린 말 아니고요. 자, 창립회원국은 2015년 5월 31일 자, 설립협정서를 모두 비준했다. 이 모두란 말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의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문제의 경향성에서 다른 세계를 확실히 아신 다음에 모르는 걸 제거하는 형태의 문제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니은이 바로 일단 오답인데, 쉽게 말하면 기역, 디귿, 리을.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왜 니은이 틀리냐면 설립협정서를 모두 비준한 건 아니고요. 일부 국가, 즉 정확히 얘기하면 자, 57개 나라 중에서 5개 나라가 비준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간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자, MOU를 자, 작성하고 그 이후에 설립의 일련의 절차를 쭉 과정에서 사실 중국의 패권에 대한 두려움과 국내 여론도 사실 모든 나라들이 이걸 뭐 일단 일치하기는 좀 불가능하겠죠. 결과적으로 일부 국가가 비준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정답 니은은 바로 자, 오답이 되고요. 자, 디귿 보시면 한국은 창립회원으로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분명하죠. 그죠? 자, AI에 비해 우리는 나름대로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의장의 위치까지 올라갈 정도로 나름대로 중국이 그 당시에는 사드 배치 전이기 때문에 자, 한국에 대한 위상을 일부 대접을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리얼은 바로 자, AR 일단 자, 아시아 인프라 은행의 궁극적인 어떤 자, 목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리얼은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왜 킬러 문항인지 아시겠죠? 니은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기역, 디귿, 리을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사실 까다로운 문항이 될 수밖에 없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꽤 시사적인 부분의 문항들이 일부 도출이 된 건 분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국제정책 이론에 관련된 문항은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5개 문항 중에서 이론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외교사와 지금 당대 국제정책 현황적인 문제가 거의 태반이죠. 자, 조금 더 나가시면 자, 6번 문항을 보십시다. 드디어 말씀드린 대로 국제정책 이론이 그동안 자, 일단 5개의 문제를 의해서 이게 발견되지 못했는데 6번 문항이 바로 국제정책 이론을 여러 가지 면에서 물어보는 어떤 특정한 이론을 알고 모르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제정책 이론에 국제정책에 관련된 이론의 접근성을 일단 요구하는 문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 문항은 맥킨더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죠? 자, 맥킨더는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무슨 이론이겠습니까? 일단 하트랜드 이론이라고 얘기해서 지정학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겠죠. 그죠? 그러면 대륙 중심 이론이에요. 해양 중심 이론이 있고 대륙 중심 이론이 있는데 자, 맥킨더의 이 이론이 결국 히틀러에도 영향을 줬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유라시아, 즉 뭐 유라시아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그 하트랜드는 결국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외측, 내측 초승달적의 안쪽이 하트랜드니까 하트랜드의 점령에 의해서 그 나라의 패권, 전 세계 패권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정학 이론의 맥킨더의 주장입니다. 알렉산더 웬트는 국가의 이익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때 정체성과 상호작용에 따라서. 그러면 국가의 이익이 말 그대로 주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자, 웬트의 일단 이론입니다. 웬트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기억하시죠? 구성주의 이론, 세계 일단 국제정치학에서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주의, 자유주의에 못지않은 새로운 일단 구성주의 이론의 대가가 바로 웬트 아니겠습니까? 웬트의 일단 구성주의 표현은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거죠? 자, 일단 관련된 국제 정세에 연결된 부분은 결정론적이지 않다.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을 얘기했던 게 바로 니은의 성격입니다.
자, 벌써 기억과 니은이 다 정답이 되니까 정답은 1번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마저 다른 지문도 한번 보시면 킨들버거는 자, 간전기의 대공황을 분석하면서 간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간전기라고 얘기하는 건 1919년 베르사유 체제 시작부터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바로 그 사이를 자, 전쟁과 전쟁 사이엔 전강기라고 얘기하는데 전강기의 앞에 있는 간전기에서의 대공황 1929년에 뉴욕발 대공황을 필두로 설명한 건데 이때 그동안의 금융 일단 강국이었고 세계 경제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영국과 새롭게 1차 세계대전의 강자로서 부각하고 있는 미국이 패권이 이렇게 교체되는 과정인데 근데 놀랍게도 두 나라 모두 리더십을 행사할 의지는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거 아니죠? 영국은 능력과 의지 면에서 그 패권을 계속 유지할 의지는 있지만 능력 이미 경제도 그렇고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단 영국의 기운은 많이 쇠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딸리는 거고 미국은 슈퍼베이비 아니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윌슨의 전략에 의해서 새롭게 유럽의 스스로의 영향권을 강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됐지만 리더십을 맡을 수 있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의지가 없고 능력은 갖춰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국가마다 조금 다른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킨들버거가 분석했던 이 표현은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미어샤이머 나왔습니다. 존 미어샤이머는 방어적 현실주의자로서 부상하는 중국을 미국이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아시겠지만 신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왈츠, 스승인 왈츠와 더불어서 일단 성향은 좀 다르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미어샤이머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다. 각 국가들은 현상 타파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라고 분석한 게 바로 미어샤이머의 논리죠. 결과적으로 방어적 현실주의는 그 스승인 왈츠의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리을의 일단 오답의 부분은 방어적 현실주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디귿 리을이 오답이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죠. 자,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제정치학의 기본적인 소양을 물어보는 문항이니까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접근도는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항 7번으로 넘어갈까요? 국제인권기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권 문항이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꽤 많이 출제된 편이었습니다. 자, 인권법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 출제된 경향을 보여서 통합적 성격을 일단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건 7번의 국가인권기구와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7번은 유엔의 인권이사회는 인권 보장을 위한 주요 기관 중 하나다. 맞는 말입니다. 1번은. 근데 어디가 틀리냐면 경제사회 산하에 있다. 주요 기관 6개의 유엔의 기관 중에서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에 있대요. 정확하지 않죠. 자, 다시 이걸 올바른 말로 고쳐본다면 유엔 인권 이사회는 유엔의 가장 중요 기구 중에 하나인 바로 총회 산하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하에 있다.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국가별 보편적 정례 검토는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국가를 중점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이다. 과거에 인권 이사회 전 단계였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죠? 그런데 국가별 보편적 정례 검토라고 얘기하는 건 특정하게 인권 침해된 국가들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을 전수조사해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엔의 일단 이사회는 그 이전에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비해서 일단 그 인권에 관련된 조사 부분이 폭이 넓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은 일단 옳은 말이 아니고요. 자, 지역 인권 체제의 하나로서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인권 재판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륙별로 분류하면은 가장 인권위원회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대륙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오답이 되겠죠? 이미 유럽에선 인권위원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왕성하게 많은 판례들을 나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주 인권위원회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인권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아프리카에서도 인권재판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3번이 일단 뭐 틀린 말이 되겠죠. 4번은 유엔의 인권이사회에서는 국가별 특정 주제별로 실무그룹을 구성해서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권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뭐 어디 봐도 일단 나무랄 데 없는 자 정답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일단 인권기구에 관련된 좀 더 구체성을 요구하는 문항이지만 지엽성에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엔의 인권 이사회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알아? 라고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접근도는 그렇게 미약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 자, 8번입니다. 유럽 통합 체제라고 얘기하는 건 늘 브렉시트 이후에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ECSG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ECSG 그 다음에 EC 이렇게 발전한 일련의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의 EC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은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등등이 이런 유럽의 통합 과정을 눈여겨보고 일단 같이 발달해왔던 자유주의 이론들인데 유럽 통합 과정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니 해도 EC가 이후로 변하게 됐던 바로 마스트리히트 조약 93년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내용을 한번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옳지 않은 거 골라내는 부분입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바로 우리가 지금 EU라고 불리는 시스템의 가장 원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52년에 설립해가지고 이 석탄 철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추진은 1차,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가 되겠죠. 독일이 이런 석탄과 철강석 같은 지하정을 토대로 해서 군수물자를 키우고 군사강국이 되고 유럽의 안정질서를 훼손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던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최소한의 ECSG는 프랑스와 베네룩스 3국들이 또 이탈리아까지 모여가지고 독일을 공동으로 석탄 철강석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일단 기구입니다. ECSG는 2000년대 초반 즉 2002년에 해체될 정도로 나름대로 면모를 띠고 있었던 기구다. 맞는 말이겠죠. 자, 단일 유럽 의장사 SEA라고 얘기하는 이 기구를 통해서 회원국들은 92년까지 단일 시장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틀린 말은 없고요. 전후 구를 통해 가지고 앞과 뒤가 분명히 상충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염두에 두신다면 목표 세운 건 분명한데 강요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은 일단 가중 다수결 제도로 일단 치러지고 있습니다. 만장일치제의 컨센서스는 과거에 효율성을 조금 더 강조되기 전 단계에서 보통 하는 그런 컨센서스의 만장일치제는 그전 단계이고 유럽의 단일 의정서가 만들어질 때는 아무래도 효율성 측면에서 다수결에 의지해서 치러지는 일단 표결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93년 조약 아니겠습니까?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로서 맺은 조약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약에 의거해서 경제통화동맹인 EMU가 일단 설정이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결과물이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죠. 유럽연합은 2003년 유럽헌법조약 초안이 일단 서명이 됐지만 일부 회원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네덜란드 등등이 사실 이 유럽 헌법 조약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어. 그죠? 비중 과정에 실패했던 나라입니다. 유럽이 일단 쉽게 말하면 EU의 통합 일련의 과정에서 보였던 자신감이 이때 많이 꺾였죠. 그래서 이 이후에 리스본 조약을 대체하면서 결국 유럽의 합중국적 개념이 많이 약화됐던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정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이 되겠죠. 이번 문항의 특징은 뭡니까? 유럽연합을 사실 역사적인 과정까지 다 일단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하시는 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 기구가 어떤 표결과 의사 절차 과정을 거쳤는가까지 이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문항이니까 유럽 EU에 대한 여태까지 진행 과정은 언제든지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입니다. 주의하시고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항을 보시면
드디어 국제정치 이론의 두 번째 유형의 문제가 나왔죠. 자, 국제협상의 양면 게임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투 레벨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당연히 이건 퍼트남이죠, 그죠? 푸트남이라고도 표현하고 나홀로 볼딩 같은 뭐 책을 쓰기도 했던 가장 대표적인 핫한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윈스테이시라는 개념을 썼어요. 자, 이게 일종의 협상가로서의, 자, 일단 외교의 입장, 외교 담당자의 입장을 표출했던 설명입니다. 어쨌건 이게 바로 그동안에, 자, 일단 국제정치에서 얘기했던 국내적 사항을 과감하게 도입해가지고 국내와 국제정치 사이에 놓여있는, 즉 외교 또는 외교 정책 담당자들 또는, 자, 일단 대표적인 국가 원수 등등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 효율성을 다뤘던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전반적인 양면 게임 이론의 윈셋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자, 있느냐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윈셋의 크기는 1번에 일단 지문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국내 여러 집단과 그 다음에 국내 제도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윈셋은 이쪽의 해결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국제 정치에서, 자, 자국의 이익과 그 다음에 국내 여론을, 자, 등에 업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외교 담당의 최첨단에 서 있는 사람의, 자, 모습이다. 그래서 이건 마치 노조 간의 협상 대표를 끌고 있는 노조 대표와 똑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유적으로 했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정책 결정자가 국내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윈셋이 커져서까지는 맞는 말이야. 그죠? 정책 결정자가 국내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윈셋이 커지는 건 협상 가능성이 넓어지는 건 분명한데, 국제적 협상력에서 이건 좀 다른 거죠. 자, 상대 국가와 국제적 협상력이 높다 낮다는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협상력이 높아질 수는 없어요. 자, 쉽게 말하면 현대 정치가 쉽게 말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정보가 오픈돼 있고 공개돼 있는 과정에서 우리에 관련된 국내적 사항이 타국에서 그대로 노출돼 가지고, 자, 이게 보여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촛불 시위 같은 경우에, 촛불 시위가 아니라 광우병 문제로, 자, 일단 우리가 거세게 국내 정치계 혼란에 빠졌던 과거, 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관련된 그 건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진짜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소비자 중심으로. 처음에는 정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자, 의제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과 성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단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담당자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윈셋의 크기가 쉽게 말하면 협상력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국내 정치에서 물러날 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윈셋의 크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일단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윈셋이 클수록 국제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사실 정확한, 자, 일단 논리가 아닙니다. 자, 3번은 윈셋이 클수록 국제 협상의 합의 가능성은 높고요. 협상력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일반적으로 낮다는 게 맞습니다. 2번과 3번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상 당사국들의 윈셋이 겹치는 부분, 그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교집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 통해서, 자,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기도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국제정치에 대한 이론의 전반적인 모습을, 자, 요구하는, 특히 파트남의 양면 게임 이론을 협상력을 통해서 특히 특정 개념인 윈셋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트남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 풀기가 좀 힘든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의 전반적인 이론의 일단 숙독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또 하나의 반증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독일의 외교정책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문제입니다. 2017년 국제정치학, 외우영사직 국제정치학 1번 문항과 유사한다는 얘기가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걸 제대로 틀을 잡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걸 자체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연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기억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기억 부분은 아무래도 쉽게 그 연도를 기억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외교사적으로 중요한 게 관세동맹. 국제법에서도 보여지듯이 관세동맹 자체는 국가의 주권을 스스로가 제한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관세동맹을 체결한 것 자체가 무의로 돌아가긴 했지만, 니은 같은 케이스,
그 다음에 자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미넨 협정을 통해서 자 체코슬로바키아 수데텐 지역의 하량을 독일이 하량한 걸 인정한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독일의 국제연맹의 탈퇴 등등의 부분인데 자 일단 처음에 짜르 지역 그동안 위임 통치를 받았던 지역인데 이 짜르 지역이 위임 통치 기간이 끝나고 LN의 위임 통치 기간이 끝나고 그 지역한테 어디로 남아 있을지를 물어보는 자치적인 국민투표에서 독일로 남아 있겠다고 의사결정이 된 게 35년입니다. 자, 근데 여기 관세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아직은 경제가 허약한 나라들인 게르만 국가들인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바로 경제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업적 과정으로 일단 진행된 게 관세동맹인데 관세동맹은 31년에 체결된 거니까 경제대공황 29년 직후에 나온 거 분명하죠. 자,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미넨 협정은 사실 전쟁이 바로 닥치기 초입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 체코의 수데텐 지역이라고 얘기해서 자 그 지역을 합병하고요. 란트라고 지금은 자 독일 용어로 불리지만 사실 지금도 자 체코슬로바키아 땅으로 일단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독일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 일단 강하게 압박을 가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이걸 승인했던 협정이 미넨 협정입니다. 자 그래서 38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라고 얘기하죠. 자 이건 3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독일에 관련된 부분만 그것도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만 묶어서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관세동맹 31년, 그 다음에 국제연맹 탈퇴 33년, 그 다음에 자 일단 독일의 짜르 지역 귀속 문제는 35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의 독일이 맺은 미넨 협정은 전쟁 직전인 38년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뭐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 여러분들이 일단 외교사 측면으로 전방위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막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하에 나왔던 결과물들이니까 좀 다르게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1번 문항 보십시오. 자, 일단 뭐 단골 손님이라고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의 문항 아니겠습니까? 좀 식상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문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45년에 포츠담 선언이 오죠. 포츠담 선언은 45년 7월이니까 전쟁이 종전되기 직전에 있었던 자 일단 평화 선언입니다. 포츠담 선언의 주역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자 많은 회의에서 같이 자 일단 카운터파트가 됐던 영국의 처칠,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근데 미국이 자 일단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동안에 대주역의 그 역할을 했는데 바로 전쟁 일단 코앞에 두고 사망하는 바람에 그 당시 부통령이었지만 권력을 승계했던 트루먼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카이로 일단 포츠담 선언을 자 발표했습니다. 이 세 거두에 의해서 일본이 자 전면적으로 일단 무조건 항복을 자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를 자 논의했던 게 바로 이 포츠담 선언입니다. 자 장개석 일단 중국의 일단 대표도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자 여러 국공 내전이나 아니면 등등의 여러 가지 일단 혼란기이기 때문에 참석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1번의 카이로 선언의 이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이전에 43년에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촉구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명시했다. 정확한 표현이죠. 포츠담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독립문제가 최초로 거론되었다. 최초는 아니고요. 이미 카이로 선언에서 자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 나오죠. 무조건적인 일본의 항복을 요구했다. 맞는 말이고요. 발표는 중국까지 끼어서 자 미국, 영국, 중국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카이로, 포츠담, 테헤란 등등의 전쟁 직후의 여러 가지 선언이나 아니면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렇게 계속 일단 되풀이해서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2번이고요. 자, 12번 문항으로 넘어갈까요? 자, 일단 스나이더의 그 유명한 자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조직행위자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관료정치 모델과 더불어서 조직행위자 모델은 대표적인 집단에 의해서 분류될 수 있는 모델들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는 건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난도가 높지 않더라도 물론 아는 상태에 푸는 문제의 유형은 상당히 적중률도 높겠지만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면 이렇게 문항 사이에 지문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1번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은 조직과정의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외교적인 어떤 수단이나 능력이 아니라 조직과정의 결과물이다. 스나이더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조직은 편협성과 타성이 있기 때문에 루틴에 길들여 있으면 표현화되기 어렵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레드테이프 현상 같은 관료주의 현상들이 그대로 외교정책에도 반영이 된다. 이번은 맞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직은 표준 실행 절차인 SOP에 따라서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안이 때로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루틴한 일에 접촉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능숙하게 그거대로. 왜냐하면 SOP가 모든 루틴한 일들을 묶어놓은 일종의 매뉴얼 부분이니까 이거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외교정책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확한 부분에 일단 사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 돌연하게 일단 충동적으로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올 때는 바로 이 조직과정 모델은 순수하게 다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3번도 자 맞는 말이고 정답은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4번입니다. 조직은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합리성을 추구할 수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료주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자 일단 조직과정의 합리성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일단 국제정치 이론 이외에도 행정학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경영학에서도 나오는 일단 보편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스나이더의 이론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이론의 암기성을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항이 바로 12번 문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3번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중상주의, 자유주의, 막시즘을 쭉 거론한 다음에 이거는 국제정치경제학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내는 겁니다. 중상주의는 자 18세기부터 산업혁명기를 거쳐가지고 20세기 초반까지 즉 제국주의와 연결돼가지고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고전적 경제학자들인 스코틀랜드 학파의 애담 스미스나 등등의 자 이런 학자들과 다른 성향을 보여서 국가의 개입이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그 논리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방금 얘기했던 자유주의 모델은 좀 다른 유형이죠. 자유방임주의를 토대로 해서 국가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자 시장성을 일단 강조했던 이론이고요. 막시즘은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해서 결국 요 이론이 결국 발전해서 나중에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의 어떤 기반이 됐던 거죠.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정도 아시고 접근하기엔 좀 미흡하지만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보셔도 되겠죠. 중상주의는 국가의 적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유주의는 국가 안의 무역의 증가가 상호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자 일단 대표적으로 리카르도도 얘기했고 그 앞에 자 일단 애담 스미스도 무역에 대한 이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을 남겼습니다. 2번은 맞는 말이죠. 자, 3번은 중상주의는 절대적 이익을 중시하고 중상주의는 어느 이론에 가까울까요? 아무래도 현실주의적 이론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은 뭡니까? 절대적 이득을 강조하겠습니까? 상대적 이득을 강조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상대적 이득이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절대적 이득은 현실주의에는 분쟁, 갈등을 자 노출할 수 없겠죠. 상대적 이득이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자 분쟁이 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상주의는 상대적 이득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보호무역은 맞는 말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것보단 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자 일단 이득을 누리는 건 국제정치에서는 딜레마적 상황과 연결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3번은 절대적 이익 대신에 상대적 이득을 중시한다 라고 돌려야지 맞는 표현이 됩니다. 보호무역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이런 보호무역 즉 중상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호무역 때문에 도출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논리구조입니다. 자, 막시즘은 부등가 교환으로 인해서 세계경제의 불평등 구조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자, 종속 이론인 중심과 주변부 이론으로 확산 발전하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월러스타인의 바로 세계 체제론까지 이어지는 논리 구조죠. 기본적인 전제는 맞는 말입니다. 자, 13번의 문항은 간단하게 큰 패러다임 위주의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접근하기 힘든 문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14번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한 문항이지만 은근히 오답이 나올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U야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 아주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국제정치에서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의 제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전 인류가 바라볼 때 하나의 자유주의 이론의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EU에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브렉시트가 곧 일단 조만간 영국의 탈퇴가 확정이 된다면 자, 일단 초유의 사태가 일단 생기는 거죠. 탈퇴 국가가 생기는 그러니까 EU의 전반적인 면모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부간 기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정부가 자, 일단 EU는 아시겠지만 28개의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국이 탈퇴가 궁극적으로 결정되면 27개겠죠. 그러면 이렇게 28개의 집합인 자, EU가 정부간 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유럽 이사회가 바로 자, 국가 원수가 돼서 그 사람이 회원이 돼서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국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간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3개 유럽 집행위원회나 의회나 사법재판소들은 인구 비례로 뽑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자 이걸 자 국가 간의 대표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정부 간의 자 기구라고 일단 확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유에 대한 좀 더 자 일단 관찰력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포괄적으로 보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각 기구의 특징, 그 다음에 진행 방법, 의사결정 절차 등등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15번 문항으로 넘어갑시다. 자, 스나이더 이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잭 스나이더의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가의 대외 팽창은 민주주의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스나이더 이론 아니겠습니까? 민주의 이행 과정과 민주화 과정이 완성된 국가 간의 그 관계성을 얘기하고 어디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냐를 평가하고 이게 자 궁극적으로 DPT라고 얘기하는 민주평화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스나이더의 이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스나이더가 얘기했던 이런 논리 구조에서 국가의 대외 팽창은 국내 정치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국내 민주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 등등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대국은 국내 체제가 과도 체제인 경우에 대외 팽창 또는 전쟁을 추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란 얘기죠. 자, 국제적 무정부 상태가 안보를 항상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유화적인 표현을 썼기도 했고요.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민주주의로 이행 중이거나 공고화된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고화된 국가라고 일단 민주화 국가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민주주의가 정착돼서 안정화된 나라에서는 전쟁 가능성 높지 않아요. 이건 DPT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민주평화론도 동일하게 주장했으니까 이거는 일단 흠잡을 데 없지만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 그죠? 이거는 분명히 전쟁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분석한 게 스나이더입니다.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지 자체가 전부 다 옳고 틀리고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앞 의미와 뒤의 의미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성 있게 읽으셔야 될 부분이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자, 15번도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난민에 대한 건데 이게 바로 올해의 문제의 시사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20개의 문제에서 시사를 일단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난민 파동이 일단 2018년에 또 하나의 문제로서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단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반영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봐도 국제법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약간의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난민에 대한 설명인데 전반적으로 난민법을 좀 이해해야만 일단 이 국제정치 파트도 연결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어차피
국제법도 같이 하셔야 될 입장이니까 더불어서 같이 이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난민 발생의 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난, 자연재해 등의 협약 난민이 난민의 정의에 포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협약 난민은 제한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임 난민이나 등등이 일본의 문항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난과 자연재해를 협약 난민의 대상으로 둘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분명합니다. 자, 1번은 그래서 오답이 되고요. 그러니까 위임 난민과 협약 난민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성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 2번 난민 협약 체결국이 아닌 곳에 상주시의 난민 협약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난민과 동일한 상주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상주국의 자율성이에요. 그죠? 그 국내 정책의 자율성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전반부는 맞는 말입니다. 상주시 난민 협약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고등판무관의 난민의 지위를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난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상주국의 자율적인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부분적으로 옳지 못하죠. 3번에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적용되고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받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제 송환 금지는 사실 광범위하게 정치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대상을 통해 가지고 국제법의 관습적 위치까지 올라간 건데, 난민의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3번도 정답이 아니란 얘기죠. 난민의 지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난민의 인정이나 수용은 발생국과 수용국 간의 관계에 따라, 관계라고 얘기하면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죠? 어디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선지겠죠? 1번, 2번, 3번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더라도 4번에서는 도저히 오답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답은 4번이 되겠죠. 난민은 사실 유력한 부분이라고 많이들 예상했는데 역시 예상과 동일하게 2018년에도 이 난민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죠? 많은 오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시사적이고 그 다음에 이슈화된 것이라고 특별히 경계하거나 일단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학에서 최근의 현황적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라도 스크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17번으로 넘어갈까요? 기축통화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동안에 일단 파운드 같은 미국의 그러니까 영국의 기축통화국이 있지만 이거에 대항해서 일단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이 그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키커런시라고 얘기하는 트리핀 교수가 얘기했던 기축통화란 표현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국제 정치 경제학적 파트의 문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내는 문항인데, 기축통화국이 되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증진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미국은 그래서 기축통화의 여러 가지 무역 적자나 등등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지위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건, 비록 70년대 닉슨 대통령 때 쇼크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이라도 그때 어느 정도 형식적 지위는 내려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패권이 함부로 쇠락하는 걸 방치하는 국가 아니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단 그 패권의 지위에서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가 자국의 통화로 이루어져서 무역 적자로부터 자유롭다? 정반대겠죠. 기축 통화로서의 고정 환율을 채택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무역 적자는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죠. 그죠? 시뇨리타 효과에, 시뇨리치 효과에 관련된 부분과 연결한다면 사실 어느 쪽이 더 일단 이득이 있느냐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그 압도적인 무역 적자도 알고 보면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반대급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2번은,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은 기축통화국 금융기관들의 해외 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 기축통화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미국의 그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수주 등등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기본이겠죠. 자, 4번은 기축통화국은 자국 화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무역 적자나 등등으로 환산되고 뭐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우리가 국제 정치 경제학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사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요구하는 문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8번을 넘어가시면 신고전적 현실주의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이런 부분이 뭐 사실 뭐 5개 한 문항 정도로 늘 배치가 돼 있는데 뭐 이번에도 18번 문항이 바로 그 이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고전적 현실주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얘기하면 신고전적 현실주의자의 대명사는 스웰러 아니겠습니까? 스웰러의 이론을 조금 더 적용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국제체제에서 이익의 배분에 초점을 둔 이익균형론을 주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웰러의 논리 그 자체죠. 이익의 배분에 초점을 맞췄다. 힘의 배분이 아니라 이익균형론을 주장했던 게 스웰러입니다. 흔히 뭐 일단 이분이 일단 국가를 분류할 때 우리는 현상타파, 현상유지, 그 다음에 힘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따라서 강대국부터 약소국까지 구분했던 게 바로 이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앞에 있는 자 일단 현실주의가 무시했던 블랙박스에 들어가 있는 국내적 요인을 자 다시 끄집어내서 강조했던 게 스웰러죠. 이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국가는 현상 유지와 타파의 2개의 분류로 구성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정답은 뭐 자연스럽게 4번이 나오겠습니다. 동맹은 세력 균형 전략에 따라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세력 균형 전략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이익균형론, 그죠? 이익균형에 따라서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1번과 4번에서 확연하게 다르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이론을 놓치셨다고 해도 답은 2개로 좁혀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일단 18번의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후에 답은 4번으로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자 19번 문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DAC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DAC의 개발 원조위원회에 대한 약어겠죠, 그죠? 어느 정도 서구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자 대외 원조에 관련된 부분으로 좁혀서 얘기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물어볼 수 있는 디테일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개발 원조위원회 GMP의 0.7%를 기부하도록. GMP의 0.7%의 기부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스칸디나비아의 일부 국가에 불과하거든요. 모두 이를 달성했다는 건 틀리는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 기준 목표치를 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번은 틀리고요. 2번 DAC 회원국의 정부 원조 가운데 정도가 양자간 원조 형태로 수혜국으로 제공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자간 원조 형태래. 자, 양자간 원조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건 다자간과 양자간이 있다는 얘기인데 양자간의 원조 형태라는 얘기는 사실 1대1로 공여와 그 다음에 수혜를 받고자 하는 나라가 매칭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원조 형태를 얘기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자 원조를 받는 나라가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게 이 양자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특정 국가의 경제적 이권에 말려들 수도 있고 그거에 좌우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원조 받는 나라는 이걸 피하려고 하겠죠. 그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보입니다. 자, 미국은 GNP 기준 해외 원조 비율 순위가 상위 그룹이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원조에 조금은 자 일단 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조에 대한 부분이 미국이 전체 서구 선진국에서도 위치가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 원조 총회를 계기로 일단 DAC 회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연도까지 기억하시면 너무 좋은데 2009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적으로 부산에서 열린 개발 원조 총회는 이미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이후에 개최됐던 회의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DAC 회원국의 정부 원조 가운데 정도가 양자간 원조 형태로 수혜국으로 제공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왔네요. 그죠? 20번 문항입니다. 인권이 벌써 3번째 문제로 일단 뭐 다양한 형태이긴 하지만 국제법과 연결성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난민의 지위에 관련된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권도 뭐 크게 본다면 여기와 연결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공교롭게도 올해엔 이런 문항들이 뭐 3개, 4개의 문항으로 좁혀서 자 일단 출제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권에 관련된 유엔 협약인데 이거를 다 기억하기는 좀 힘들어요. 뭐 나름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령은 있죠. 세계 국제 정치에서 얼마나 그 세계인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눈여겨봤느냐, 인권의 일종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4개가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고 어떤 게 무게치를 자 일단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다 중요한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인권이 1, 2, 3세대에 걸쳐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무게중심이 다른 건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4개에서 가장 먼저 쉽게 말하면 인권 파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각을 열어놓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어딘지부터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인종차별이 아무래도 처음에 나오겠죠. 그죠? 60년대에 바로 자, 여러 가지 운동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가 제일 시급한 문항이겠죠. 그죠? 여전히 아파르테이트 같은 인종차별 정책을 취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서서히 눈을 떠가지고 인종차별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 그죠?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거부, 저항감이 일어난 게 첫 번째 일단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인종차별이 가장 원초적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니은을 제거한다면 그 다음 뭐죠? 페미니즘이 나온 역사 보시면 꽤 오래 전이겠지만 활성화된 건 70년대거든요. 그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니은 다음에 나온, 그죠? 여성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종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세계인들의 이슈에 일단 관심을 받았다면 그 이후엔 바로 성적 차별에 대해서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 다음에 자 일단 그 다음에 일단 차례를 차지하겠죠. 그죠? 연도는 지금 뭐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슈부터 따지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디귿이 그 다음에 자 후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아동 노동부터 아동 착취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드디어 자 세대 간에 일단 신경 쓰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면 아동에 관한 권리 일단 협약이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는 거 물론인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까지 왔죠? 마지막이 장애인. 장애인 권리의 무게중심은 사실 앞에 있는 세 개보다 뒤에 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제일 늦게 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선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뭐 연대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아동에 관한 권리 협약은 1989년에 맺어졌던 협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종차별에 관련된 자 일단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1965년에 맺어진 협약입니다. 여성에 관련된 자 일단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은 79년 협약이고요. 마지막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2006년입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얘기한다면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개의 문항을 저와 같이 좀 길게 제가 예상했던 그 시간보다 좀 길게 해설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문항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신다면 이런 20개의 문항은 2018년도에 대표적인 다른 해와 다른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역대 시험 문제에 비해서 아주 눈에 띄게 두드러진 건 분명히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이슈와 그 다음에 시사적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은 문항 접근이 좀 더 수월한 문항들이 몇 개 섞여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전통적으로 강했던 문항들은 역시 외교사 파트에서 조금 더 지엽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미 노출됐던 뭐 일단 유엔이나 아니면 EU나 아세안 같이 자 세계적이고 그 다음에 국제적이고 지역적이고 일단 지역적인 그 기구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한 국제 기구들이 어떤 기능성을 통해 가지고 발전해 왔고, 근데 이런 발전 역사에 대해서 보신다면은 세부적인 연도까지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해야지 조금 접근력이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성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쪼록 일단 뭐 7급 외무영사직에 자, 목표를 두고 있는 분들은
자, 국제정책의 기본적인 틀과 그 다음에 공부 방법론을 확실히 닦아 놓으신 다음에 접근하시기를 자, 기대합니다. 자,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